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 알파벳 용어를 써가면서 청년을 챙기는 척하지만 결국 이해관계 앞에서는 소외받는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절벽은 청년들의 꿈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청년의 삶의 일부만이라도 더 고민해 주십사 간곡히 호소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께서는 대학에 다니실 때 대학의 낭만이라는 게 있었죠?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낭만을 느낄 겨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낭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혹시 아십니까? 예, 가장 이제 힘든 것은 아마도 대학 이후에 진로에 대한 이제 취업이라든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년들, 대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련한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좀 책임 있게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성세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 공부만 해라라고 해서 진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낭만이 없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커보니까 걱정만 늘었다. 적성이 아닌 성적순으로 대학을 가니까 적성과 꿈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부총리께서는 혹시 아실지요? 이게 꼭 어디서부터라기보다는 이 유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점점 더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경쟁 중심의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그런 전체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자리 문제나 노동 정책의 문제들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이나 학교 생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그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영향에서 또 교육 정책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생활해 왔던 그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입시 교육만 한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실 국영수 위주의 공부, 정답만을 찾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은 시를 한 편 읽으면서도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런 주입식 획일화된 교육 문제를 혹시 어떻게 바꾸실지 간단한 철학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이러한 그 국영수 교과 중심의 입시 교육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가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이제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는 본인이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들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적인 시기이긴 한데 이렇게 입시 중심의 이런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정말 개별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작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답변 같은데요. 사실 이제 20살이 된 청년들에게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 알려준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하다가 돈을 떼이고 직장 내에서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혹시 대표적인 것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가 제2의 청년의 날이어서 어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제안 사항들도 듣고 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이 노동인권 교육과 그 금융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나와서 보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이게 불이익인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호소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알바를 할 때 그러니까 시급이나 이런 그 정해져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을 항의하면 바로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사람들, 친구 얘기들 이런 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단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제대로 그런 그 노동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제가 좀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사실 노동교육과 금융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갓 20살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이제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싶은데 노동법을 모르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거는 노동의 가치와 권익 등을 보편적인 내용만 가르칠 뿐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땐 무슨 행동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용돈 관리 방법 정도는 배우는데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실생활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거 개선하실 거죠? 예, 저희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고 내년까지 이제 총론과 강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제는 그 교과 중심의 별도의 교과를 개설해서가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런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야 될지를 교육과정 개정하면서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 교과에 포함한다든지 또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입시 교육만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의 가도 문제입니다. 항상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로 골머리가 아팠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 시위 안 하죠? 예,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실까요? 예, 뭐 이제 등록금이 한 10여 년 동안 동결돼서 학교에서는 뭐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학이 거의 70%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보편화된다고 봤을 때 등록금 부담을 더 가정에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국가장학금을 좀 더 확충해서 늘린다든지 대폭적으로 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춘다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보완은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말 깊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요, 사실 조삼모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 덕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 장학금도 많고요. 근데 졸업하는 순간 대출은 빚으로 다가와서 상환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학자금 대출이 남아서 등록금을 아직도 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사회 진출이 대학을 가게 되면서 굉장히 늦은데 늦게 진출한 만큼 빚이 또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안 그래도 사회 진출이 늦은데 빚까지 안고 시작하다 보니 정말로 걱정 때문에 앞에 미래를 그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청년이 주제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학생과 청년들이 직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일부분 제도적인 좀 보완이었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근본적인 그 대책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더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실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면 걱정 없이 일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행의 마침표를 꼭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총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거의 심각 단계가 아니라 정말 더 말을 보탤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입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이 갖는 역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없음과 또 역시 이제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또 일주거 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답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어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시작부터 빚더미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걱정이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렵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2세 계획은 선뜻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갖지 않겠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또 키우기가 힘든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도 한 몫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암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정부에서 했던 이 일들을 간략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청년 주거 지원이라든가 또 청년 고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있어서 중산층 집안까지도 학자금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저희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의 힘만으로 기업의 힘만으로도 안 되니까 정부와 기업이 합쳐서 고용 내지는 혹은 직업훈련 혹은 또 미래에 의한 신기술에 대한 이런 교육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기로 한 청년희망원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청년들이 좀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남양유업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 말이죠? 남양유업 회장께서 이렇게 회사를 매각하고 아니고 이런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상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에 지금 그 사안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이익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든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분위기, 또 기업도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자기 직원들의 젊은 직원들의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일가정 양립,
일육아 양립 이게 정책되지 않고는 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 어떤 절망의 늪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 더 이상으로 확실히 좀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대기업도 이런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이 사실상 그렇겠죠. 예, 대다수입니다. 예. 네, 사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우리 정부에 있다면 육아휴직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행법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의원님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조건 또 기업주를 처벌만 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면 그분들이 또 육아휴직을 준 사이에 그걸 메꿀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또 무조건 또 처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사실 지금 시대에 이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가가 아이를 키워준다라는 그런 모토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늘 정부가 아기를 놓기만 하면 다 키워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쭉 그 성인으로 커나갈 때까지 지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거 문제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 월세 대출 이것들을 이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정책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아직 그것까지 왜 이용을 집중 잘 못하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학가나 원룸 단지를 가보면 겉은 원룸이지만 허가는 고시원인 이런 불법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보다 고시원의 규제가 느슨하고 건설비도 덜 들기 때문에 불법 개조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룸 고시텔은 원래 불법 건축물이었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고시원 양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준주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택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허가는 고시원으로 받고 나중에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사태입니다. 이런 주택에 입주를 하면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주거대출 정책은 꿈도 못 꿉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의 피해자가 왜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자꾸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마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그 무렵에 그런 양태가 불법 주거 양태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양성화 조치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저희들도 돌아와서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현실적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옳을까? 그러니까 양성화 등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뭐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런 강한 제재가 옳을까?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은 정말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몸 하나 누이면 더 이상 짐을 둘 데가 없는 그런 곳이로 제가 안전 문제 때문에 고시원을 몇 번 점검한 적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피해자가 청년이 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성심껏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근거 없는 원룸 관리비도 큰 문제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플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국회 주변 원룸만 해도 월세 60에 관리비 30만 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각한 것은 관리비는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리비는 임대소득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는 대신에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겁니다. 세입자는 이 돈이 임대료가 아니니까 나중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찌 보면 좀 참 민망한 일인데요. 하여튼 이 문제, 의원님, 이건 일정도 또 편법이나 탈법 아닙니까? 네, 이 맞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정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예, 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거 문제의 마지막으로요. 예. 보증금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보증금 문제, 예, 예. 예. 원룸 계약하는데 뭐 원룸 말고 다른 데도 똑같겠죠. 보증금 3천만 원 요구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청년들한테 3천만 원이 있을까요? 이제 갓 사회를 진출한 청년들에게는 이런 돈이 없고요. 사실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지원을 안 받으면 아직까지 그분들이 그만큼 금융기관을 쓸 만큼 신용은 아직 축적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나쁜 조건으로 몰려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월세만 뭐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 해외 사례를 보니까 영국은 보증금을 6주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불법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보증금의 상한색을 2, 3개월 분으로 월세를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보증금을 제한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보셨을 때 대한민국은 이런 방식 절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청년층 자체가 지금 더 이상 살 곳이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항상 모두 다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도구마 때문에 이게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을 그래 많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불법 정개축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하자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 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공공 임대주택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임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선도할 수 있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로 오늘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 국토부의 지시를 꼭 해주시고요. 현황과 대책을 혹시 의원실로 좀 보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예,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총리께 드린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군 장병 인권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 군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훈련 중에 검지손가락 한마디를 잃었지만 보상 기준에 미달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병사가 있습니다. 단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뭐 규정 뭐 이런 거 따졌던가요? 아니면 노동력 상실이 뭐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핑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크레모와 격발 사고였는데요. 검지손가락 한마디보다 덜 절단되었다고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친 군인들 대다수가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좀 곳곳에 보니까, 정부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좀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국방부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예. 우리 군 사고 보상 기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해서 예. 어떻게 청년들에게 군대 가라고 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군인재 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산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당장은 산재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병사의 급여를 올리고 병사의 부식 수준을 획식적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과 함께 이 문제도 국방부가 정말 국민의 자제들을 잠시 위탁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국방부의 책무가 있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좀 적극성을 띠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국방부의 답변도 군인은 노동자와 다름으로 기준 개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제 뭐 그런 식의 자꾸 과거의 관행만 들먹거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꼭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치지 않게만 해달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군대만 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향적인 검토 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끝으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인 세편 남집한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단백질 보충제 2통과 수험 서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이 청년은 아마도 만족할 성적을 못 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을 떠나러 준비하는 새 캐리어와 비행기 티켓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으로 뜨겁지만 청년의 좌절과 분노는 한국의 사회의 온도보다 더 뜨겁습니다. 과거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는 평범한 삶은 오늘날 청년에게는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기를 기대할 수 없고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버린 사회, 나눠 가질 파이가 적어진 시대가 되어버리니 잘게 나누어진 파이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계층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좌절이 아닌 꿈을 돌려줄 수 있는 정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